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요원들이 이번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조백상 선양 총영사가 출석합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오늘 이슈 탐험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쩍 엄격해진 교통단속, 빈번하게 날아드는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통지서에 당황한 기억,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거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전년에 비해 무려 800억 원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 김연아 선수의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결과 예. 대부분 반영이 안 됐고요. 일부 신문만 반영이 됐는데 네. 그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이 조선일보 배달판만 서울시내 배달판만 관련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자, 김연아 선수 러시아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받았습니다. 그제 그 쇼트 프로그램에서 74.92로 1위에 올랐던 김연아 합계 219.12를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예. 자, 출전 선수 24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은반 위에 나섰는데 말이죠. 근데 석연치 않은 판정이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쇼트 프로그램 2위에 올랐던 러시아 선수 소트니코바가 프리스케이팅에서 개인 최고점인 149.95점을 획득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예. 이거 이른바 예술 점수 가산점이 추가돼가지고 결국에는 실력은 김연아가 앞섰는데 이 소트니코바가 뒤집은 거 아니냐, 홈그라운드에 또 2점을 10분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신들도 김연아의 성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주간 방송사인 NBC는 김연아 은메달, 소트니코바 금메달, 이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트윗을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들의 판정이 좀 불공정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금메달 받아야 할 김연아가 은메달이라니. 은메달 받아야 할 박근혜가 금메달이라니. 예. 예. 이것도 누가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애비나 딸이나 이 글 때문에 또 제가 고발인가 고소인가 이거 당했어요. 제 3자가 예. 예. 그 트윗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예.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명예훼손입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 예. 그 트윗으로 예. 본인의 명예를 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자, 이건 그래서 어제 그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수원지검 이석기 20년 구형 때린 예. 이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제가 이 수원지검 관할 지역에 살거든요. 예, 경기도에 거주하기 때문에 예. 사건을 이송했다. 네. 이런 통보서를 받으셨군요. 이석기 20년 이렇게 구형한 수원지검이어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금메달 받아야 할 김연아가 은메달이라니, 은메달 받아야 할 박근혜가 금메달이라니,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아마 박근혜 개표하는 과정에서 예술 점수와 가산점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댓글로 달았습니다. 예, 오늘 또 언론들이 보도를 할 가능성이 예. 농후해 보이는데 예, 오후쯤에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한 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김연아와 박근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빈축을 샀는데 김연아 선수를 모독하는 거죠. 예. 확실한 건 이겁니다. 김연아, 박근혜. 예. 부정의 피해자와 수혜자.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점이 다르다. 예. 자, 조용기 목사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어떻게 오늘 보도했을까 주목됐습니다. 국민일보 하면은 바로 조용기 목사 아들이 회장인 신문 아니겠습니까? 또 조용기 목사가 실질적으로 세운 신문이라 하겠고요. 그동안 조용기 목사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별 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이 터무니없는 방식과 분량으로
조영기 목사를 옹호했던 국민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기자협회가 일목요연하게 그걸 또 정리를 했었고요. 최근 예. 기사만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조영기 목사의 혐의를 보게 되면은 국민일보에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일보는 당연히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이게 이제 평생 독자 회비 그 소진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예.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평생 독자가 뭐냐면은 국민일보가 자금난을 한때 겪을 때 이 100만 원의 현금을 국민일보에 내시면 평생 배달해 드립니다. 예, 30년으로 약정을 했었죠. 아, 30년이었습니까? 예. 예. 뭐 그런데 이제 평생 독자라고 했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예.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은 돈, 그 돈을 이제 조희준 씨, 조영기 목사의 아들, 당시 국민일보 사장이었나요? 회장이었나요? 하여간 국민일보 책임자였던 조희준 씨가 뭐 한마디로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해가 아주 막심했는데 이걸 조영기 목사에게 교회 돈 들여서 좀 보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고가의 이제 교회가 매입하게 한. 그래서 예. 교회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30억에 이르는 그런 피해를 교회에 입혔다. 조영기 목사 일가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자, 어제 결과는 조영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을 선고했고요. 예. 조희준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징역 3년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런 처분이 나온 것을 국민일보가 신면에서 일단 단신으로 보도를 했는데 말이죠. 예. 국민일보는 아주 간단하게 이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재판부는 조영기 목사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조세 포탈죄는 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라서 실행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인생 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혼자 조영기 목사에게 유리한 내용만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전한 국민일보였습니다. 그 일단에 말이죠. 사설은 쓰지 않았습니까? 사설 없었습니다. 예. 제가 사설 얘기를 하는 게 예. 2월 19일자 사설이 예.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예. 정기선 씨 고백 보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 예. 이런 사설을 썼을 정도라면 예. 조용기 씨 재판 보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 이라는 사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한번 여쭤봤는데 사설은 쓰지 않았고요. 예, 셀프 디스를 할 수는 없었겠죠. 예. 자, 근데 한겨레 12면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재판부의 이제, 판결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조영기 목사의 승인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문서 작성 등을 묵인해서 그 범행에 주요하게 기여했다. 이 범행 당사자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일보는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슬쩍 또 피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재판부의 판결 내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사회복지에 기여하면은 실형살게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범죄자가 온갖 범죄 저지르고 그 몇 푼 사회복지에 기여하면은 감형되겠네요. 예. 이제 참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고령이라는 점. 예. 그리고 큰아들인 조희준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예. 부자를 함께 또 인신 구속한다는 게 좀 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라는 고려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조희준 씨가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빈축을 샀었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16면 기사인데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얼마 전에 의료 영리화 추진과 관련한 협상을 했고요. 결국에는 뭐 타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의사협회 한 임원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폭로한 게 있습니다. 협상단이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용하면서 수가 인상 딜을 봤다는 겁니다.
수가 인상 D를. 예, 의사들에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수가가 인상되면. 그렇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 방침을 사실상 추인해줬다는 그런 비난이 그동안 일었는데 그 비난이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이 증언자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의협협상단을 주도한 이들이 다른 아젠다, 즉 의료 수가 인상을 생각하느라 원격 진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다시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협상단 내부에서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원격 진료, 영리 자회사 문제를 너무 쉽게 합의해줬다는 이 폭로가 나오면서 앞으로 협상 결과를 놓고 의사협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경향신문 신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해소를 위해서 연기금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연기금이 뭡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죠. 예. 현재 그 공공기관이 이제 부채를 줄인다. 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놨는데 공공기관의 자산을 파는 걸로, 뭐 대표적으로 뭐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걸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형편없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누가 사겠느냐?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공공기관 부채 줄인다는 그런 계획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지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서라도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미래에 써야 할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정책적 목적에 투입하는 것 과연 바람직할까요? 예.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결정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뭐 국민연금이 정권의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죠. 자, 관련 기사가 오늘 일면과 신면에 있고요. 자, 어제 기획재정부가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자리에서 또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입니다. 예,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보고했던 내용이죠. 예,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낙하산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등 낙하산 인사에 선임을 맡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이상권 씨가 임명이 됐는데,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친박계 인사입니다. 전기안전,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력은 전무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낙하산 인사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해놓고는 보고한 날 임명을 했군요. 거예요. 예. 참 이거원. 자, 이제 소개해드릴 트윗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영하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썼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의 단물을 쏙 빨아먹고 그 영양분으로 포동포동 살이 쪄서 입으로 민준의 통일운동 임내 촐싹거리는 임수경 같은 종자들에게 혈세가 들어가는 거다. 홍성담, 이놈의 엽기적인 그림에는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다. 야이 쌍시옷, 비읍, 니은, 이 뭔지 아시겠죠? 예. 네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 그리고 풍자라고 아가리 놀려봐라. 이런 말을 했고요. 유영하라는 사람이. 2012년 11월 19일에 작성한 트윗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공지영, 너 좀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그 잘난 글재주 너무 알랑대지 말고 네 지금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그거나 잘 생각해봐라. 요건 2012년 12월 20일. 네. 대선 다음 날이네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악성 종양처럼 번져 있는 종북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말이죠.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이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속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사실상 통과가 됐는데요. 예. 자, 이 양반 또 보니까 말이죠.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서 징계를 받기 전에 검찰에서 사직을 했고요. 2011년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 정지 전에 퇴사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기도 했고요. 인권 관련 경력이라곤 고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이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회에 임명한 것이죠. 대선 승리에 따른 논공행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낙하산인 거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단장을 맡았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런 상식 이하의 글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말을 해야 이렇게 낙하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저도 좀 연락을 해주지.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예. 한겨레 31면이 인권위원마저 논공행상 사리로 만든 박정권,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설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일보 31면에 나와 있는 건데,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문제로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 아닙니까? 부산 해운대가 아마 지역구일 겁니다. 복당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시 새누리당 의원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웃깁니다. 안철수 신당에 가겠다. 이러니까 두말 않고 문대성 씨를 다시 받아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정치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대성 의원이 총선 직후 탈당할 때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논문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 국민께 죄송스럽다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문대성 의원을 지금 복당시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 IOC에서 논문 표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국민대는 2012년에 표절로 결론을 내렸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IOC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긴 했는데 의혹이 해명돼서가 아니라 국민대가 그 이후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중간 결론 이후로 아무런 결과를 밝히지 않아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표절 의혹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문제 삼아서 이게 남의 걸 베낀 게 아니라 본인 거를 베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김병준 경제부총리 후보자 결국 낙마시켰죠. 근데 남의 논문을 표절한 문대성 의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복당을 시켜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문 표절은 안 되고 남의 논문 표절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논리적 맥락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늘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이 주목됩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인데요. 제가 논평 없이 그대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의 공권력 진압, 용역깡패 폭력 사건, 그리고 창조 컨설팅의 노조 파괴 공작 등으로 얼룩지듯 노동조합은 험난한 풍파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좀 나아지겠거니 기대했지만 그 못지않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한 해 동안 현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비롯해서 전교조의 설립 취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직위 해제 등의 강경 대응, 그리고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 조치, 그리고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까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올 들어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그 개혁 대상으로 치부돼서 큰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해서 만든 조직체로 등장했다. 서구 선진국의 경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정의의 칼을 쓰면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해서 기업 경영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 소득 분배 개선과 복지 체제 확충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결사체임과 동시에 빈부격차와 계급 대립을 낳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해주는 제도적 안전판으로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오늘날 무한 시장 경쟁의 담론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불안정 고용을 강요받는 수많은 경제 약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보호 권능이 더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지표도 인용하고 있네요. 레이건 정부 당시에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추진에 몰려서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약체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뒤에 미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가 됐고 민주주의 퇴보가 급진전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지표와 빈곤 가구, 홈리스 가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반면에 노조 조직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는 북구의 나라들, 특히 유럽 북구의 나라들은 행복한 복지 체제를 부럽도록 잘 유지하고 있다고 이병헌 교수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다수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더 이상 노동조합을 비정상의 죄인 다루듯 억누를 게 아니라 그들의 공익성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북돋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됩니다. 예. 미국과 북유럽의 그런 상황, 예. 요것만 비교해봐도 예.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10면을 보면요, 홍인기 사회부 기자의 오늘의 눈이란 기자수첩 칼럼이 있습니다. 자, 2007년 3월에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무, 검찰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유서 원본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법무부가 언급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2007년 11월 대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요. 결국 강기훈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재심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한 지 23년여 만인 지난 13일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재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인 경우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 무죄를 선고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 과거 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건데요. 군사독재 정권에서 자행됐던 수사기관의 감금, 허위자백, 증거 조작 이런 불법 수사에 침묵하고 유죄 판결을 쏟아냈던 사법부의 자기 반성이 반영된 제도였고 얼마 전 강기훈 판결도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예. 검찰은 이런 모든 맥락을 다 무시하고 상고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오늘 홍인기 기자가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과거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독재 정권, 특히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때 그 정신, 그 맥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과거사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에 또 상고를 검찰이 한 사건, 네. 그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던 불임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역시 네. 불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사건이나 이 강기훈,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 모두 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기소 내용이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검찰은 시계가 안 바뀝니다. 예. 자, 조선일보 신면에 속보이는 기사 오늘 또 실렸습니다. 강남 재건축 투자 문의 빚발
이렇게 바쁘긴 5년 만에 처음 따옴표가 달렸습니다. 강남 3구의 그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가 밝힌 말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 완화, 이렇게 뭐 부자들을 위한 사실상의 부동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의 시장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한 전문가 코멘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먼저 살고 그 효과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퍼지는 물결 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한국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예전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가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이야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 서로 다르죠? 예. 강남권에만 머물 것이다. 전국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어제 한국일보에 실린, 오늘자 조선일보에 실린 코멘트는 이 강남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코멘트,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극명하게 다른 코멘트를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예. 아니, 어제 하는 얘기 다르고 오늘 하는 얘기가 달라요. 어제는 전국으로 번질 수 없다. 강남에만 머물, 그야말로 차차 속의 태풍일 것이다. 이래 놓고는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는 전국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어제는 한국일보가 그런 멘트를 좀 요구했나요? 뭐 그러지 않고서 이런 코멘트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박원갑 씨 하면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입장에 섰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 뭐 이거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셨네요.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뀔 만한 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이 박원갑 위원을 지목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언론에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 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라. 결국 부동산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자, 또 정부 관계자, 그리고 그런 부동산 건설업자로부터 광고받아 챙기는 보수 언론의 입맛에 맞는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 그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문형 생산자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뭐 약자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OEM. 예. OEM형 부동산 평론가다. 뭐 이런 식의. 예.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고.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박원갑 위원이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선일보에는 네. 또 반대의 네. 그런 평가가 있었군요. 전국으로 퍼지는 물결 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인데요. 정부가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같은 참사를 막아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8년 전에 말이죠. 이 PEB 공법, 그러니까 그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이 PEB 공법, 이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2005년에 정부가 들었다고 합니다. 예. 보고서 형태로 받았는데, 그런데 이걸 무시했단 말이죠. 적설량이 크게 늘어나면은 결국 뭐 기둥 없이 건물을 짓는 이런 공법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OT를 없애야 된다. 예. OT를 차라리 대학을 없애면 어떨까요? 대학을 없애면 OT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원적인 해결 아니겠어요? 이런 PEB 공법의 위험성, 이거를 보고받고도 방치한 정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될 또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한겨레는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김용민 PD 예. 주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칼럼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예.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 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막간 퀴즈입니다. 피조사자 문대성 논문의 상당 부분이 표절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문대성 의원은 체육인 출신인데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1번 태권도, 2번 레슬링, 3번 표절, 4번 유도.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의 국제 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황준호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강산에서 시작이 됐죠? 예, 어제부터 다음 주 화요일 2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상봉 장면이라든지 뭐 이산가족들의 사연 이런 것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테니까 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산 상봉을 정례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자는 건데요. 예. 박근혜 정부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상봉 정례화라는 말은 전형적으로 관 중심의 정권 홍보 중심의 용어라는 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산가족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례화하면 좀 더 예.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이죠? 예.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 뭐,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의 부모 형제들을 많이 만나게 하자라는 거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례화를 주장하고, 그렇지만 정례화에 호응하지 않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많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정례화라는 용어를 안 쓰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비정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정례화가 아니더라도 상봉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게 우선 목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매년 적어도 2번은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례화를 그렇게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통틀어서 2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례화를 강조하면서 5년간 2번 하는 거하고, 정례화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했지만 매년 2번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 정책이냐라고 물으면 답은 예. 자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말만 했지 정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일단 만나서 딱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자고 또 돌아와서는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정례화를 바란다고 말하는 이산가족 상봉들은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에다가 이산가족 면회소라는 숙소를 만들었던 거고요. 또 그 다음 목표는 서신교환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면회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었고, 또 서신교환 이런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예. 그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남북관계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개선하라 이렇게 북한 정권에 요구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식량 지원, 또 경제 교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말만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고 최종 목표만 되풀이하지 말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남쪽 정부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정책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목표만 있고 정책은 없던 정권이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준호 PD도 기자 시절에 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취재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 경험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2009년에 한 번, 이렇게 2번 취재를 했었습니다. 2006년 취재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이제 기자들이 화제가 되는 가족들을 하나씩 맡아서 밀착 취재를 하게 하는데, 예. 저는 다행스럽게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월북 소설가 구보 박태원 씨의 가족을 맡았었습니다. 박태원 씨가 전쟁 중에 큰딸 하나만 데리고 월북을 했고, 박태원 씨는 2006년 당시에는 돌아가셨었는데, 남북으로 흩어졌던 자녀들이 그때 상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박태원 씨가 서울에 두고 간 둘째 딸의 아들, 즉 박태원의 외손자가 영화감독 봉준호 씨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당시에 영화 괴물을 개봉을 앞둔 시점이라서 상봉 행사에는 오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제가 단지 그 가족들을 취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태원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외삼촌하고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이게 담당해서 나중에 기자들끼리 기사를 공유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공동 취재단의 일원으로 갔기 때문에 다 공유합니다. 전체를. 예. 그러니까 황준호 PD는 그 월북 소설가 예. 구보 박태원 씨의 가족 담당이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당시에 어떤 얘기들 좀 나누셨습니까? 예, 당시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기만 하면 평양에 계신 누님 얘기를 하시고요. 어제도 카톡으로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편지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번 했던 가족들은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부가 정말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뭘 원하는지 거기에 우선 기울여야 된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부 당국에서 좀 귀 기울여서 예. 그런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이른바 고노다마 이거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 예. 이런 거 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어제 중의원에 출석해서 고노다마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노다마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였는데요. 예. 일제시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그러니까 관에 의한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겁니다. 그렇지만 2006년에서 7년 제1차 아베 내각은 고노다마 발표 전에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술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예.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내각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확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1년 전 관방장관이 발표했던 담화인데 예. 지금 현재 관방장관이 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한다. 예. 이 말 자체도 좀 우습네요. 그렇습니다. 예. 담화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학술적인 말이라는 말을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아베 예.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침략이라는 말은 학술적으로 정의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박을 했을 것 같고요. 외교부 당국자가 곧바로 역사 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재검토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은 왜 이런 말을 외교부 당국자는 익명으로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정부의 공식 담화인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정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입장을 지키라는 그런 훨씬 더 명분이 많은 요구는 왜 우리가 익명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노다마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결국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을 박근혜 정부하고 외교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익명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는 부분 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 예, 공감합니다. 네, 황준호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 출석합니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선양 총영사관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조작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외통위 회의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통위 소속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익표입니다. 네. 우선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유우성 씨 재판에 제출됐다는 그 북한 출입경 기록이 진짜인지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 홍 의원님이나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은 중국이 그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공작 차원에서 했다든지 후진국이라는 이런 사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도 하고 있고, 예. 또 중국 그 대사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세 개의 문건 모두가 위조됐다고 했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이 과정과 위조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위조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중국 대사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세계 그 기록에 대한 이건 이 사법당국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조가 그러면 누가 위조한 것인지 예컨대 중국의 그 관리가 중국의 어떤 지방 정부에 있는 한 공무원이 위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 위조 과정에 우리 그 정보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위조에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와 무관하게 위조가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사와 그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네.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요한 거는 외교부가 중국 측에 물어보기 이전에 아직까지 우리 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예. 내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몇 개 상임위가 관련 상임위가 열려서 지금 질의응답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외통위의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정부 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로 중국 정부에게 물어본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요.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한 상임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동시에 부를 수는 없습니까? 그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합동 상임위가 열릴 수 있거든요. 예. 유관부처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오늘 일단 그 조백상 초영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교부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충분히 그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합동 상임위도 고려할 수 있고, 일단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정부기관,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또는 그 국정조사가 미흡하다면 나가서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외교부나 법무부 검찰 쪽 입장을 들어보면요. 외교부는 우리는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외교부를 경유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없죠, 지금? 네, 계속 좀 혼란스럽습니다. 두 부처가 입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확인한 바는 법무부 입장, 법무장관은 세 개의 문건이 다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청영사관을 통해서, 신양 예. 청영사관을 통해서. 그리고 세 개의 문건에 다 영사 필증이 찍혀 있다.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외교부의 입장은 한 건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두 건의 문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 건의 문건은 인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법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 외교부 본부에 요청을 했고 외교부 본부가 심양 초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증조차도 지금 위조됐다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은. 예. 이거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인할 수 없는데
반면에 지금 두 가지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두 개의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게 그 서면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계속 그 상임위 자리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국회 관련 상임위나 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외교부와 법무부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어쩌면 두 부서의 입장은 다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외교부는 진짜 그 사실관계를 전혀, 그러니까 이 총영사나 또는 외교부 본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또는 그 제3의 라인에서 이게 이루어졌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법무부는 어쨌든 영사필지 찍힌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외교부, 국정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랑 그냥 외교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로 받았다. 그게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일단 외교관의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로부터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자체가 다 허위라는 중국 정부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법무부하고 외교부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언론 보도나 또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얘기들 들어보면 최근에 임기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국정원 직원이라는 네.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부총영사, 이 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주목을 받는 이유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부분의 공간에는 특히 중국이라든지 몇 개,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는 대사관은 물론이고 총영사관에도 우리 국정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그 정부의 그러니까 거기 해당 총영사관, 공관장이라고 그러죠. 총영사 같으면 총영사관, 대사관 같으면 대사에 원래 이 편제상으로는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기 그 공관장의 지휘 통제 라인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특히나 지금같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그 해당 공관장의 이런 비리 같은 것을 본부에 보고하면 해당 공관장을 경제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 대사나 총영사가 자기 지휘 감독하에 있는 국정원 직원임에도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떠한 활동이라도 묵인하거나 또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요. 규정에 보면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재외공무원에 대한 이거를 방기하는 거죠.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이런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한 것들 자기들의 권력이나 그 국정원의 힘을 빌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모 부총영사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에서 활동한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비선 차원에서 움직였고, 네. 이를 외교부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움직이는 건 알았지만 모른 척했을 수 있겠죠. 해당 공간에서요. 예. 실제로 이 심양 지역 같은 경우 이 동북 삼성 지역의 북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전선입니다. 중국에서도 심양 총영사관이. 그래서 이 심양 총영사관에는 우리가 흔히 그 정보기관에는 블랙과 화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외교관의 모자를 쓴 정식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이 외교관의 모자를 쓰지 않은 비공식 그 국정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블랙이라고 표현해서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도 가 있고 무슨 사업가로도 가 있고 굉장히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그 화이트는 물론이고 이 블랙라인에서 움직여서 문서 위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이 한중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모 부총영사라는 분, 이분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법사위에서 부를 수는 없습니까? 국정원 직원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뭐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해서요. 예.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국회 정보위에서도 지금 아마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사나 국회 차원에서의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외교통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조사나 어떤 대정부 관련 남재준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국정원이 침묵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나 법무부는 사실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냥 그 절차에 의해서 했을 뿐인데 실제로 사고를 친 국정원은 싹 빠져 있는 거죠. 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해명을 해야 될 당사자는 사라지고 두 개의 그 부처 외교부하고 법무부가 앞에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맹이 없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틀 지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장관하고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시종일관 모르겠다. 수사 중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걸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외교부 차관이 처음에는 이게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국회 여야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나 법무부는 이 사건 자체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축소하거나 예. 은폐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면에서는 진상 자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협조해주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나갔다는 이모 부총영사라는 사람 혹시 홍 의원님께서 접촉해 보셨습니까? 아직 접촉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조백상 총영사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총영사가 지금까지 이 과정 어쨌든 총영사가 총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서가 공식적으로 총영사관을 거쳐서 드나들었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한 건만 총영사 외교 경로를 통했고 나머지 두 건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총영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건도 경로를 통한 것도 위조됐고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다음에 두 건에 대해서는 아예 외교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심양 총영사관에 영사필증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장이 위조된 건지 아니면 총영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도장이 찍혔는지 만약 그 도장이 진본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총영사는 당연히 오늘 출석하기 전에 현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대한 답변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조백상 총영사가 출석한다고 하니까요. 네. 질의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홍 의원님께서는 어떤 질문으로 어떤 부분을 좀 규명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총영사관에서 심양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거는 영사필증이 찍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 그 도장이 실제로 지금 아직 문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예. 그 문서의 도장이 심양 총영사관의 이 영사필증 확인이 맞는 건지 아닌지 위조된 건지 또 만약에 맞다면은 총영사관에서 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총영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영사필증을 마음대로 개별 국정원 직원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런 문서가 드나들 때는 반드시 문서의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서 수발 대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문서 수발 대장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한중 간에는 지금 형사사법 공조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우리 중앙정부기관 특히 우리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간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협약인데요. 아니면 이제 이 법무부가 양측의 법무부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교위원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우리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나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활용시에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한 거예요. 만약에 외교부가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양측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의 위반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중대한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협정 위반 또는 내정 간섭의 그 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성동구인데 제가 중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의 사법부가 임의로 우리 제가 사는 거주하고 있는 성동구청에 접촉을 해서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의 협조 없이 자료를 요청하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법무부나 우리 외교부를 거쳐서 자료를 성동구청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동구청에 있는 어떤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지난 2013년 6월에 우리 당국이 그 길림성 정부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길림성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림성 정부가 거절을 하니까 이걸 화룡시로 가서 만약에 우리 그 화룡시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이것도 길림성 정부가 거절한 걸 중국 화룡시를 접촉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길림성 정부도 지방 정부 우리로 하면은 행정 단위로 하면 뭐 그 서울시나 뭐 경상북도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법무부는 중국 사법부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는데 좀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룡시에 한 것도 지금 의아해요. 북한과의 변경 출입구가 있는 시는 용정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정시에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화룡시에 요청했다.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 화룡시에 있는지도 좀 명확하게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는 이 화룡시에서 그렇다면 어떤 누구하고 우리가 공항국이라고 요청하면 공항국의 국장이든 또는 우리가 지금 기부의 기관에도 없는 지금 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변경 출입과라고. 이 변경 출입 관리과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를 밝혀야죠. 우리가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 현재 외교부는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났는지도 밝힐 수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내 자체 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제 진상 규명이 될지가 의문인데요. 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져야 그 조사 결과 믿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이 모두 일종의 이제는 이 범죄 혐의로 추정되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대상자들에게 사실은 공정한 또는 진실을 규명하라 이 요청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문건을 누가 법무부와 중국 총영사관에 누가 접촉을 했는지 지금 법무부에서는 세 건 모두 외교부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팩스로 받았는지 아니면 외교 행랑으로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우선 그 경우에는 팩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 간에 주고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몇 시 언제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총영사관에 심양 총영사관에 누구와 검찰의 법무부에 누가 이 과정에서 접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첫째, 사람이 밝혀져야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부는 자기들은 관여한 바가 없는데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이 도장이 진본인지 아닌지, 또 진본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찍혔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총영사가 이 과정에서 몰랐다라는 건 몰랐어도 책임이고, 알고 묵인 방지했다면 더 큰 책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총영사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당국의 화룡시 공항국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됩니다. 예. 화룡시 누군지 담당자가. 그래서 누구하고 접촉해서 이걸 받았는지를 우리 청영사관에 누가 중국 측과 중국 측에 누구와 언제 접촉을 해서 이 문서를 언제 주고받았는지를 또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래야 중국 측의 입장, 만약에 중국 측이 잘못 인지한 거라면 중국 측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문서를 위조했는지가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 해당 직원이
외교관인지, 외교부 직원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그 외교관의 모자를 쓴 국정원 직원이 이 문제에 직접 책임했는지, 관여했는지, 이러한 과정이 다 소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익, 일부 정부 여당은 국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그 위반하는 국익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통비박산 만드는 그러한 국익이 도대체 어떤 국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외통위 질문 과정에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87년 수지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거는 단순 살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장한 거죠. 그리고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수용 씨가 진실이 드러나자 뭐라 그랬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러한 그 제2의 수지킴 사건과 같이 한 개인을,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국가 정보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고 반인권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실 규명이 미흡할 때는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정확한 질문 또 답변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성동구 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들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는 어디 가고 특정 지역 독식 인사,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파티는 끝났다는 부총리 발언 이후 새로 기관장에 임명된 35명의 얼굴들입니다. 이 중 정치인 출신은 15명으로 부총리 발언 이전보다 3배나 더 늘었습니다. 특히 현명관 마사회 회장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등은 낙하산 논란의 핵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도 9명이 추가로 기관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교학사 교과서 홍보에 앞장선 조전혁 전 의원과 MB 내곡동 사저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최규일 전 서울고검장 등을 사회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친박연대 출신 정하균 전 의원의 보좌관 장준영 씨를 비상임 이사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박근혜 선대본부 부대변인 출신의 김종훈 씨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공공기관장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임감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상임감사에 안홍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서울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지난달 말 임명된 대한석탄공사의 황천모 신임감사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금융권의 감사 자리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무더기로 인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취임한 예금보험공사의 문재풍 감사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15일에 임명된 자산관리공사의 정성화 감사는 새누리당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입니다. 13일 임명된 기술보증기금의 박대혜 감사는 친박연대의 전직 의원입니다. 이들 모두 금융 관련 이력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계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내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금융사고들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부채 상위 10개 기관은 정치권 출신을 집중적으로 데려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교체된 이사진 50명 가운데 20명, 전체 40%는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고 있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또 대통령 취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흔한 약속.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기업 등의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기득권 포기도 강조했는데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만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득권은 대통령이 공기관 고위직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것 아닐까. 때를 같이 해 기획재정부 이런 보고도 대통령에게 했는데 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지난해부터 많이 좀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던 구간에서 속도 위반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또 늘 주정차하던 곳이었는데 주정차 위반, 이 범칙금 통지서 받은 일도 좀 부쩍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네. 네. 박근혜 정부 1년간 교통범칙금 그리고 과태료 전년에 비해서 한 836원 더 걷어들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범칙금이라는 게 있고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요. 예. 범칙금은 이제 일종의 그 딱지라고 하죠, 그냥. 교통경찰이 발부한 스티커.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그 부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라는 것은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차량에 부과되는 건데.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836억이 증가된 겁니다. 예. 그 혹시 박 의원님도 지난 1년 동안 직접 운전을 안 하셨겠지만 스티커 발부나 과태료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수차례 발부 받았어요. 아, 몇 차례 발부 받으셨습니까? 예, 좀 과속도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늘어난 이유 결국은 그 단속이 강화됐다. 단속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사망 사고나 이런 교통사고가 늘어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그걸 막아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예산을 그렇다면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설 보완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그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그 안전 작업을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2,320억이었던 것이 올해 780억. 그러니까 1,540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한 66%가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범칙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투입을 했다면 저는 경찰들의 설명을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데 단속은 강화해서 서민들의 돈을 많이 챙겨가면서 이런 여건 개선이나 시설 개선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경찰이 설명한 이유 중에 뭐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 좀 줄이기 위해서 단속 강화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좀 났습니까? 네, 줄긴 줄었어요. 그 보면 2012년 사망자가 5,392명이었는데 예. 작년도에는 보면 한 5,080명 해서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른 그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망자 감소 이유에 대해서 졸음 쉼터나 이런 시설을 확충해 주다 보니까 사망자가 감소했다. 그래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이 107명이었었는데 68명으로 대폭 사망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시설 확충이나 이런 걸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경찰의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정지선이나 꼬리물기 이 범칙금 부과도 했고요. 올해 이제 5월부터는 운전 중에 DMB 시청하는 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것까지 이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범칙금 부과하고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서민들로부터 범칙금으로 돈 거두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 운전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고나 이런 것을 줄이겠다는 노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위험도로를 개설해둔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저희 우리나라가 그리고요 또 이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OECD 국가 중에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보호구역 같은 그런 쪽에는 국비가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데를 그 지원을 해줘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이런 대책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속 강화가 결국에 정부의 세수 부족 이걸 조금이라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요. 작년도 이렇게 보니까요. 세수가 그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한 8조 5천억이나 부족했더라고요.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수를 메꾸는 것을 쉽다고 해서 서민들의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이게 물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수의 그 가장 큰 그 부족의 원인이 이 부자 감세해주고 있거든요. 대기업한테 법인세 깎아주고 또 부자들 소득세 그 감면해주고요. 그리고는 또 4대강 사업 같은데 이런 불필요한 사업 벌려서 그 균형이 틀어진 거죠. 세입세출. 이런 것을 이런 범칙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련 소식은 아닙니다만, 안전행정위원회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경찰 인사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박근혜 정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중 영남 지역 출신자가 45%나 된다. 이런 발표하셨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 경찰 인사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총경 이상 그 승진자 중에서 130명입니다. 예. 45%가 그러니까 58명입니다. 58명이 영남 지역 출신자들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지나친 편중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총경 이상이라고 하면 경찰 공무원 중에서는 고위급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임명권 누구가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경찰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예.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특별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경찰 총경 승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 수서경찰서 그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승진이 안 됐고요. 예, 많이 화제가 됐던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 대상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 지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제 문제 제기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입니다. 지역 편중 인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구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 편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인사 라인이나 경찰청장이나 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나는 항상 이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찰들이 나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구나. 지역이 그 불리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구나라고 해야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국민들 위해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편중 인사 이런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다 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특별히 박 의원님 지역구가 인천 남동구시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있고요. 여권에서는 지금 뭐 황우여 대표의 차출론 그리고 유정복 그 안행부 장관 차출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천이 또 지역구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 지금 이제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고 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그 송영길 시장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물려받았음에도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실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구 가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대성 의원 선수 시절에 어느 종목이었는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태권도입니다. 혹시 표절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스포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1번 태권도가 정답입니다. 새벽에 김연아 선수 경기 중계 직접 보시고 공정하지 못한 판정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든 또 선거든 간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갖는 그런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또 당혹스러워하고 또 분노하는 이유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